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신고전주의부터 후기 인상주의까지 약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쫙 키워드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세 기독교 미술, 르네상스 미술, 그리고 바로크, 로코코 미술까지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미술사조는 전에 있었던 미술사에서 뭔가 반발을 해서 난 이게 싫어 라고 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혹은 다른 형식의 미술사가 나오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좀 고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어떤 걸 개선하게 되죠.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사조가 바로 이 로코코 미술이었어요. 로코코 미술은 귀족적이고 우아한 미술 양식을 말을 하는데 이때는 부르주아 귀족들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귀족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반대가 되는 심미적인 아름다움만 따지는 미술, 장식적인 미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발해서 나온 것이 신고전주의예요. 신고전주의 회화는 예술은 로코코 미술의 어떤 아름다움만 생각하는 그런 유미적인 특성에 대한 반발로 사람들의 감정 개입을 배제한 합리적인 미술의 의식, 미학을 추구했어요. 합리성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를 동경한 미술의 특징을 보이고 엄격하고 균형 잡힌 구도와 명확한 윤곽,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미술 운동이다. 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 작가로는 다비드와 앵그르가 있어요. 이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애국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주제를 활용해서 윤리 규범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교훈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신고전주의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고대 그리스를 동경한 미술로서 엄격하고 완벽한 비례, 균형 잡힌 구도, 즉 완벽한 비례가 이런 거겠죠. 이 균형 잡힌 구도, 그러니까 견고한 구도, 또 조각 같은 정확한 윤곽선, 그리고 입체적인 형태, 균형적인 입체적인 형태를 묘사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주고,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주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주제를 많이 썼다. 그림의 소재로 많이 썼다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신고전주의 이후에 나온 사조인데요. 이거랑 되게 반대되는 특성을 보여요. 감정과 상상력을 통한 자아 해방의 미술이다. 이 시대는 신고전주의와 반대로 바로 신화적이고 어떤 상상적인 이국적인 주제를 사용을 했고 개인의 어떤 상상력 그리고 주관의 감정적인 태도에 바탕을 둔 표현 양식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게 이제 자아 해방의 미술이다. 감정과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엄격한 규율을 맞췄던 그런 신고전주의의 미술 방식과는 다르게 나를 해방시키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상력을 표현하는 그런 자아 해방 미술이다라고 요걸 이해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서 봤던 것처럼 신고전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막 교훈적인 내용을 주려고 했던 거랑은 반대로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혹은 신화적이고 이국적인 어떤 상상적인 주제를 갖고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자 했다라는 점을 이렇게 감정과 본능의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세계를 도피를 특징으로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프리드리히, 제리코, 들라크루아, 터너가 있고 이후 그림에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신고전주의의 대표 작가로는 다비드를 살펴볼 건데요. 다비드, 이 마라의 죽음 그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마라의 죽음은 프랑스 혁명가인 마라는 이 다비드의 실제 친구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이제 혁명을 하다가 죽게 됐는데 프랑스 혁명가의 그 죽음을 되게 숭고한 성직자의 모습으로 이 다비드가 묘사를 해서 다비드만의 정치적인 신념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대한 뒷이야기는 한번 친구들이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나올 것 같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확한 윤곽선, 그리고 완벽한 구도. 구도가 완벽하다는 거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자, 되게 균형적으로 보이죠. 불균형하게 막 사선 구도가 아니라 딱 균형적인 구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시선이 앞쪽으로 인물을 배치를 하고 뒤에 공간을 다 검은색으로 밀면서 시선을 감상자가 봤을 때,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시선을 앞쪽으로 머물게 하는 그런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낭만주의의 대표 작가 제리코의 작품을 볼 건데요.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이 작품은 낭만주의의 대표 작품인데 꼭 신고전주의의 어떤 작품, 방금 앞에서 봤던 것과 색감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 이 그림의 뒷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왜 이 시대 때는 굉장히 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이 그림 자체의 배경을 보자면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 군함 메두사호라는 이 배가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난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세네갈에 정착해서 사는 어떤 이주민이나 군인 등 400명이 타고 있었는데 난파를 해서 구명보트를 타려고 하니까 250명밖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0명에는 누가 탔을까요? 바로 선장을 비롯해서 장교, 고급 선원 등 좀 윗사람들 순서대로 이제 탔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150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150명이 타기 위해서 이제 급한 대로 막 배의 조각들, 난파된 조각들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었대요. 근데 뭐 그 급한 상황에서 뗏목을 만들었으니 그 뗏목이 제대로 됐을 수도 없었겠고, 그 뗏목을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선장은 이제 급한 대로 어떤 자기가 탄 구명보트에 뗏목을 연결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사람은 급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가는데 이 선장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선 너무 이제 그 뗏목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명보트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못 살 것 같은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뗏목이 연결된 줄을 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뗏목은 12일 동안 그 망망대해에서 계속 피로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지금 사람들 리얼하게 죽어 있죠. 지금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 뗏목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이에요. 이 뗏목은 정말 처참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한 게, 사람 고기를 잡아먹었다, 서로 탄 사람들을 먹었다라는 소문까지 되게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도 멀쩡하게 결국엔 살지 못했었죠. 자, 이 그림에서 제리코는 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그림에 대해서 그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교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정치가, 지금 프랑스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것 같다. 그리고 인간의 극단적인 어떤 감정 대비를 통해서 이것 봐라, 너희들의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이 당시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그림 설명하기 전에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시대의 프랑스는 기득권과 부패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회라고 했죠. 이 메두사호의 뗏목의 선장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선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뗏목이 아니라 이 제 메두사호에 탔던 선장은 어떻게 선장이 됐냐면, 뇌물을 주고, 돈에 눈이 먼 선장이 이제 뇌물을 주고 선장 자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왕이었던 루이 18세가 이 사람을 선장으로 임명했고, 배를 한 번도 지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대한 40명이 탄 군함의 선장이 되었으니 사실 뭐 사고는 뭐 예고된 일이죠. 그래서 이 제리코는 이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비난을 하면서 프랑스 사회에 엄청 큰 충격을 준 그림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그림 자체를 보고 어떤 것이 있을까, 색은 어떨까, 그리고 그 미술사의 특징이 어떨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뒷이야기를 알고 또 이 그림을 보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많은 그림들이 선생님이 또 모든 그림의 뒷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모든 그림의 왜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계속 공부를 하고 찾아봐야 돼요.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긴 작품에 대한 뒷이야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찾아본 재미난 내용을 공유해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담이 길어졌고
다음은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살펴볼 텐데 자연주의, 사실주의는 이름 그대로 자연주의는 전원의 아름다움을 펼친 미술 농촌 풍경, 들판 등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 있는 이 컨스터블이 자연주의의 이 사조에 대한 특징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이 컨스터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 속의 풍경은 결코 실제 풍경에 근거한 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다. 즉 풍경은 직접 보고 그려야 한다.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풍경화다라는 것이 컨스터블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을 토대로 밀레나 코로도 이런 그림을 그렸죠. 실제 그림을 보고 그려야 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사생대회 했죠. 그 사생이 직접 보고 그린다라는 뜻이었고, 이 자연주의 사조의 사람들은 이 사생을 중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본 역사, 미술 사조 중에 직접 보고 그리는 사생 풍경화에 대한 이 용어가 이 자연주의 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용어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죠. 자, 이제 사실주의. 는 동시대 사회 현실을 드러낸 미술입니다. 작가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을 이것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미술 사조입니다. 여기서 차이는 둘 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자연주의는 전원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농촌 풍경을 들판에 대한 풍경을 사실적으로 여기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것은 아니고 뒤에 보게 된 밀레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주의는 사회 현실을 예술적으로 그렸다 라고 했죠. 자, 이제 자연주의에서 밀레의 그림을 봐보도록 할게요. 이 밀레의 이삭죽기 그리고 밀레의 만종이 있죠. 이거는 우리 하비스트 과자 광고에도 이 그림을 이용을 했는데 이 밀레의 이삭죽기나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면 농촌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평범한 농민을 이 그림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처럼 되게 숭고하게 그려냈다는 게 이제 이 밀레가 정말 대단한 화가라고 인식을 받는 이유예요. 왜냐면 최초로 이런 평범한 농민을 그린 화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의 어떤 강인함, 삶에 대한 의지를 예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의 대표 작가였던 도미에와 코르베의 그림을 살펴볼 건데 먼저 도미에의 3등 열차 이 그림을 보면 3등 열차라는 거는 이제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이 탔던 열차인데 그 열차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죠. 뚜렷한 어떤 드로잉, 선묘를 해서 무표정한 얼굴을 이제 묘사를 하고 명암의 대조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명암의 대조를 표현함으로써 도시의 현실과 이제 인간 소외 등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 한번 봐볼게요. 돌 깨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돌을 깨서 돈을 이제 버는데 이 돌 깨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정서, 그 노인과 어떤 소년들의 노동 장면을 객관적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네.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탐욕도 볼 수 있고 그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현실적인 소재를 이제 그려내다 보니 아름다움이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인상주의를 살펴볼 건데요. 인상주의는 빛과 색채에 과학적으로 접근한 미술이다 라고 써 있어요. 빛과 색채에 과학적으로 접근한 미술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전에 봤던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도 그림을 보고 풍경을 사실대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라고 했고 인상주의도 역시 보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요. 하지만 이 인상주의가 주목을 했던 건 사실성에 대한 개념이 변한 거예요. 이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물체가 빛에 따라서 비춰지는 색이 달라지는데 그 색에 초점을 둔 게 이 인상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상주의는 빛에 의해 변화하는 색채와 시각적인 인상을 포착하여 밝은 색채와 즉흥적인 붓질로 재현하고자 한 미술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 붓질은 빛에 따라서 계속 색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체를 보고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색을 내가 본 색을 그 물체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붓질이 나오는 거죠. 대표 작가로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케사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작가는 대표 작가로서 마네 그리고 모네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마네의 이 풀바디의 점심 색사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풀바디 점심 식사 이 그림 외에도 말고도 만해의 뭐 배라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처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인상주의의 어떤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을 표현한 작품도 있는데 이 만해 같은 경우에는 왜 대단하다는 말을 듣냐면 첫 번째는 빛에서 달라지는 그 색을 표현한 것 말고도 그 전에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에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 사실에 대한 거를 마네가 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자, 혹시 되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가 보여요? 우선 이 풀바디의 식사 그림을 보면 이 앞에 있는 여자만 누드야. 왜 이 여자만 벗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건 이 뒤에 있는 것 같은 여자가 뒤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근법을 무시를 했죠. 화면에 원근법을 파괴를 하고 또 이 여자 뱃살도 보이고 팔도 통통하시고 되게 풍만하신데 이게 이상화를 거부한 예전에는 되게 마르고 허리는 잘록하고 막 이상화된 어떤 예쁜 어떤 누드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상화를 거부한 현실적인 누드 인물을 그렸다는 거 그리고 화면에 원근법을 파괴했다는 거 그리고 빠르고 옅은 붓질 지금 붓질 보면은 착착 넓은 면으로 얇게 빠르게 지금 이런 거 보면은 빠르게 칠한 빠르게 한 옅은 붓질의 강조 등이 보여요. 이 시대 때 옅은 붓질을 했던 이유는 나는 빨리빨리 사실적으로 내가 보이는 거를 그려야 되는데 언제 계속 유화를 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붓질을 이제 얇게 하는 거죠. 표면 그 자체를 이 작가들은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인상주의 작품의 대표 작가 모네를 볼 텐데, 모네는 이제 아까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 사물을 보고 빛에 반사되는 그림, 색, 빛에 반사되는 색을 그림에 잘 표현을 했고, 이 사례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작가여서 선생님이 이 연작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1800년대 루앙 대성당을 그린 연작 시리즈인데, 지금 똑같은 구도인데 색이 다 다르고 이 그림이 60장인가 몇십 장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장소를 그릴 수 있었을까? 제목에 힌트가 있다. 그죠?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많이. 보면은 밝은 햇살, 맑은 날 아침, 아침 인상, 아침 볕, 갈색과의 조화. 이게 시간대별로 그 모네가 나가서 그린 그 시간대 때문에 달라 보이는 색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이것처럼 시간대별로 다르게 보이는 루앙대 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인상주의 작가를 살펴볼 건데요. 신인상주의 작가들은 빛의 효과를 인상주의 때보다 더 체계적인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팔레트 대신 망막에서 색채를 혼합하는 점유법을 개발하였다라고 하면서 대표 작가는 쉐라, 피사로, 시냐크가 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는 빛에 따라 느껴지는 보여지는 색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인상주의 화가들은 과학적인 점유에 의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대표 작가인 쉐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작품을 보겠습니다.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이 그림을 보면 파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랑자트 섬을 배경으로 부르주아, 노동자, 어른과 아이,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화면을 통해서 당대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유토피아에 대한 그 작가가 꿈꾸는 모두가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환상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작품이래요. 이 그림을 보면 다 점을 이렇게 막 점을 찍어서 여러 개의 색이 느껴지는 색을 이제 막 바꿔가면서 찍은 거죠. 찍어서 표현을 했고 이 점을 찍을 때는 우리 배웠던 것처럼 보색 대비, 색채 대비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점들이 모여서 전체의 풍경의 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후기 인상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후기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나왔네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이 뜻이 뭐냐라면 빛의 표현에만 머무르지 않고, 즉 감각적으로 앞에서 봤던 인상주의나 신인상주의가 어쨌거나 빛을 감각이든 과학적으로든 빛의 표현을 하려고 했죠. 두 학파는. 근데 이 후기 인상주의는 그런 감각적으로 관찰된 형의 재현성을 거부를 하고 화면 구성과 표현 내용, 즉 본질적인 형태와 색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표현을 강조를 했어요. 본질적. 이 형태가 본질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이 물체가 본질적으로 어떤 색을 갖고 있느냐에 중시를 한 거죠. 자, 선생님이 특징 정리했죠. 첫 번째, 본질적 형과 색을 바탕으로 주관적 표현. 두 번째는 작가의 개성과 순수 조형 요소를 통한 화면의 질서 추구. 이 뜻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이 어떤 사물과 풍경을 보고 본질적으로 형태가 어떠한지, 본질적으로 색채가 어떠한지를 작가 각자가 연구를 하고 그거를 주관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후기 인상주의예요. 그래서 세잔은 입체주의, 고갱은 야수주의, 고흐는 표현주의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세잔과 고갱과 고흐가 각각 그 본질적으로 형과 색을 해석하는 표현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 세잔을 봐볼게요. 세잔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보고 본질적인 형태를 순수 조형 요소, 원뿔, 원기둥 등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로 단순화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의 본질적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한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의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사과와 오렌지를 보면 원근법은 무시됐어요. 거리는 무시가 됐죠. 왜냐면 본질적으로 형이 어떤지 색이 어떤지를 그리다 보니까 거리감보다는 이 물체, 뒤에 있는 물체든 앞에 있는 물체든 물체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흐 그림을 봐볼까요? 고흐는 본질적인 어떤 형태보다 이 작가는 색이 굉장히 이게 실제로 그림을 보면 되게 감동을 거의 모든 사람, 고흐를 안 좋아했던 사람도 실제 작품을 보면 되게 많은 가슴에 울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고흐 작가의 그림은 사물을 보고 느껴지는 그 고흐만의 어떤 감정, 주관적인 표현을 원색의 강렬하고 긴 터치, 그리고 사물이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로 색에 조금 중심을 뒀던 표현주의, 후에 표현주의 설명을 들을 텐데 그 표현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화가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갱을 살펴볼 거예요. 이 고갱의 그림은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그림이고 고갱은 과연 어떤 개성과 어떤 순수 조형 요소를 통해서 화면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강렬한 원색을 볼 수 있고 원근감이 없는 평면적인 색면이 있죠. 이 고갱은 관심 있었던 게 이제 상징적이고 종교적이고 초현실적인 장면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있는 브르타뉴 여인들의 신앙을 상징화한 것으로 현실과 비현실이 이제 공존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색채를 자연의 묘사에서 벗어나서 이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되게 상상화처럼 완벽하게 사용한 최초의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 고갱의 이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신고전주의부터 후기 인상주의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각 사조마다 특징과 대표 작가들을 기억해주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세기 현대미술로 돌아와서 현대미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2번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